두 번째 챕터 결산 프로세스 보시면 되시고, 결산이라고 하는 건 회계기간 종료일에 하는 거죠. 또는 보고기간 종료일. 우리가 이제 결산서를 작성해서 우리 회사에 관심 있는 또는 우리가 뭔가 보고서를 내야 되는 정보 이용자들이 있죠. 그래서 회계정보 이용자들한테 정보를 보여주려면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기간을 정한 게 회계연도예요. 그럼 그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짜가 회계연도 종료일, 보고기간 종료일 또는 결산일, 그 날짜에 무엇을 하자, 마감을 하자, 그리고 재무제표를 완성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걸 결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이 결산은 막는다는 표현을 해요. 클로징한다는 식의 표현. 그래서 회계연도 종료일, 그 회계연도의 회계처리를 마감해서 회계처리 결과를 재무제표로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결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론상으로 결산의 절차를 얘기할 땐 또는 재무제표까지 나오는 회계 순환 과정을 얘기할 땐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이 되면 분계라는 걸 하고 그 분계의 정보가 장부에 옮겨 적어야 되니까 전기라는 걸 한다. 그래서 총계정 원장이 완성이 되면 그 총계정 원장의 정보는 시산표에 모두 다 모였을 것이다. 자산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의 순으로.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분계가 필요하다. 그런 걸 우리가 결산 수정 분계라고 하고, 그래서 결산 수정 분계가 진행되기 전에 시산표를 수정된 시산표, 진행이 끝난 뒤에 시산표를 수정 후 시산표. 근데 우리 벌써 프로그램 들어와봐서 아시겠지만 시산표는 수정 전과 수정 후는 구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 이론 수업할 때 우리 무슨 부분, 내가 결산을 처음 한다라면 시산표를 어디까지 전표 입력이 다 끝났다. 이제 결산을 들어갈 거다. 라고 할 때 시산표를 출력을 하나 해놓으시고 요목조목 따지면서 하는 것처럼 하시는 게 오류를 덜 범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럼 결산이 모두 다 끝나서 우리는 수정 후 시산표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당기에 벌어들인 수익이 얼마인지 또는 손실이 얼마인지 결정을 봐서 재무제표에 반영을 해야 되죠. 그 재무제표가 어디요? 재무상태표에. 그래서 손익계산서 개정을 먼저 마감하고 그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상태표 개정인 자산부채 자본 개정을 마감한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개정은 손익이라는 개정이 등장하고 재무상태표 개정은 마감을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다음 주 다 끌고 다니면서 사업을 한다. 그래서 이월한다라고 하는 마감의 형태를 쓴다. 그래서 뭐 영미식이 있고 대륙식이 있고 뭐 이런 얘기도 했었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돼서 우리는 완벽한 재무제표가 나오죠. 근데 프로그램을 쓰면 좋은 점이 뭐다? 분계라는 건 열심히 하지만 전기는 자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내가 정말 팔이 아프게끔 전기라는 걸 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장부가 완성이 되고 장부가 완성이 됐으니 시산표도 자동으로 나왔을 것이고 그러면 결산 때 결산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해서 이제 재무제표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손익계산서 개정을 먼저 마감하고 재무상태표 개정을 마감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별도의 행위를 우리가 손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마우스 하나로 클릭하면 그냥 끝나지는 그래서 그 부분 어디서 하시라고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셔야 돼요. 자본 쪽에서 수업했거든요. 자, 개인 회사이시면 어디서 한다? 손익계산서에서 하고 법인회사이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가면 뭐가 있다? 또 전표 추가라는 글씨가 있다. 그래서 그걸 눌러주면 손익대체가 되면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마감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감이 끝나고 재무제표가 완성이 되는 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산을 쓰면 우리가 이론상에서 배웠던 부분에 흐름은 똑같이 돌아가지만 정말 많은 정보가 생략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상당히 우리한테는 일을 줄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K랩 결산 프로세스 그리고 법인기업이라고 써드렸어요, 여러분. 자, 요 순서대로 업무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일단 결산을 하겠다는 상황이 등장이 되면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건 뭘까요? 우리 일단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엇은 다 끝났다? 전표 입력은 다 끝났다. 일단 전표 입력이 다 끝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기준으로 수정전 시산표가 완성이 됐겠죠, 여러분. 그래서 수정전 시산표를 기준으로 우리 누구를 뽑아라. 나 무슨 결산 사항이 있는지 뽑아라. 그래서 결산 정리 사항을 내부적으로 요약을 합니다. 이걸 어디다 보여주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결산 정리 사항 중에
무슨 결산과 무슨 결산을 나눈다.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을 나눕니다. 자, 수동 결산이라고 하는 건 일반 전표 입력이란 메뉴에 가서 결산 일자인 12월 31일자를 입력하고 직접 내가 차변에 누구, 대변에 누구라고 입력하는 행위. 그게 수동 결산. 자동 결산이라고 하는 건 내가 결산과 관련된 금액을 산출한 다음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요 메뉴에 가서 결산 반영이라고 하는 금액을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 란에 금액을 입력하고 그리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무엇을 하면 된다? 전표 추가라는 걸 눌러주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차변에 누구, 대변에 누구를 일반 전표에 만들어주는 행위. 그래서 우리는 이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자동 결산의 행위가 많으면 일이 훨씬 더 줄어요. 근데 여러분 자동 결산은 손으로 꼽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거 빼고는 모두 다 수동 결산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회계 처리 능력은 있어야 되세요. 우리가 실제 업무에서는 이 결산 정리 사항을 뽑아내는 게 제일 오래 걸려요. 네, 그런데 어쨌든 분계는 배우고 가시는 거예요. 분계를 안 배우진 않았으니까. 분계는 다 배우셨고요. 그 배운 거 프로그램 구동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그 분계를 하기 위해서 서류를 보고 이렇게 뽑아내는 행위를 시험에서 가르쳐주기는 어렵더라는 거죠. 다만 용어 정의할 때 알려드렸죠. 학계전액 시산피에 보험료가 있다? 그러면 미리 준 보험료가 있는지를 내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걸 성급비용 때 설명을 드렸잖아요. 또는 우리 회사가 적금을 가지고 있다? 아, 그러면 나는 미수수익 계상분이 있는지를 내가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다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져가야 이거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요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맞춰서 뽑아서 처리한다. 그러면 우리는 결산자료 입력이 먼저이냐, 일반 전표 입력이 먼저이냐, 소위 말해서 수동 결산이 먼저이냐, 자동 결산이 먼저이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누가 먼저이다? 수동 결산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12월 31일자 일반 전표 입력하는 걸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자동 결산 메뉴에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결산 자료 입력에 갔더니 우리 감가상각비도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앞부분 아예 누구 넣어버렸어요? 고정자산 등록과 감가상각비에 대한 금액 자동으로 나오는 것까지는 하고 들어왔죠, 여러분. 그래서 가끔 물어보세요. 이 수동 결산 전에 이걸 먼저 해야 돼? 아니면 수동 결산이 먼저 해라고 하시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누구보다 먼저만 하면 될까요? 이 자동 결산이라고 하는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행위를 하기 전에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동 결산하고 감가상각비라는 걸 하시든 아니면 감가상각비라는 부분의 행위를 먼저 하시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고정자산 등록이겠죠. 그걸 하시고 수동 결산하든 그건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꺽쇠 표시한 요 부분보다 먼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자동으로 반영해서 결산에 대한 걸 반영합니다. 그러면 결산 자료 입력해서 전표 추가를 해주셔라. 그럼 일반 전표에 결산 자료가 반영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재무제표 작성 순서가 있었죠. 자, 회사가 도면만 하고 있다라면 원가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겠지만 우리 회사가 제조업을 하고 있다라면 반드시 무슨 부분 재무제표는 아니지만 국세청에도 내가 은행에도 원가 명세서 제출한다 반드시 해야 된다겠어요? 그러면 제조원가 명세서를 몇 번으로? 1번으로. 그리고 여기서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무엇 될 것이다. 확정될 것이다. 그걸 손익계산서에 어디에 반영할까요, 여러분? 손익계산서에 가면 제품 매출 원가라는 걸 확정하지 않으면 매출 총 이익인지 손실인지를 확정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제품 매출 원가 계산에 요 금액이 따라 들어가는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 제품 매출 원가는 기초 제품 재고액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하고 기말 제품 재고액을 뺀다. 이렇게 얘기가 됐죠. 그리고 나서 단기 우리 손익계산서에서 가장 마지막에 무슨 부분? 단기에 벌어들인 이익과 손실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서 12월 31일까지 처분하지 않은 금액을 기록해서 자본에 보내줘야 되겠죠. 그럼 전기에서 넘겨받은 전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단기에 벌어들인 단기 손익에 대한 부분을 더하거나 빼서 무엇할 것이다. 우리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확정할 것이다. 근데 여기도 무슨 키가 있다? 전표 추가. 자, 우리가 손익대체를 해서 무엇을 우리 자본으로 넘기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대체 분계라는 걸 써드린 거. 근데 그게 무슨 키? 전표 추가 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우리는 자본의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는 이익, 잉여금의 금액이 이제 무엇되었다? 확정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무리.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요즘에는 전산도 그걸 내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부분? 우리가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완성하기 위해서는 순서가 있더라. 그 순서를 1, 2, 3, 4에서 찾아라. 그럼 제조원가 명세서가 1번, 손익계산서가 2번, 뭐 이익잉여 처분계산서가 3번, 재무상태표가 4번. 자, 이 순서 위배하시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이 순서는 무조건 지킵니다. 무조건 지키게. 자, 그리고 우리 회사는 제조업이 아닌데요. 그러면 제조 원가 명세서만 빠지는 거예요.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순으로 가야 됩니다. 저희 회사는 법인이 아니고 개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없다겠죠, 여러분? 그럼 손익계산서 먼저 정리하시고 여기에 뭐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전표 추가가 있어요. 그래야 손익대체가 되니까.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 우리 전표 추가를 하시고 재무상태표로 넘어갑니다. 개인 기업은. 그래서 지금 알려드린 마지막 재무제표 작업의 순서는 절대로 순서를 어겨서는 안 돼요. 자격증뿐만이 아니라 시험도.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자격증에서 이 시험을 모두 다 내겠다? 근데 전산회계는 지금 요 부분, 결산이라고 해서 나온 이 프로세스 문제를 3문제밖에 안 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다 내요, 여러분? 그리고 전산세무 2급은 그나마 2문제가 늘어서 5문제로 바뀌어요. 그리고 전산세무 1급은 다시 4문제로 줄어요. 배점도 줍니다. 여기는 3점씩 줘요. 그런데 여기는 2점씩 줍니다. 그러니까 8점밖에 안 돼요.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전체를 낸다는 건 불가능해요, 시험에서는. 그래서 시험은 대부분 수동과 자동만 정말 미친 듯이 내요. 그리고 심지어는 수동만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동을 해보면 자동으로 내는 게 틀릴 일이 없어요. 점수 얻기가 더 편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수동과 자동 중에 수동만 내기도 하기 때문에 뭐 2개는 다 가지고 가시지만 어느 쪽의 시험이 무조건 나올 거라고 얘기는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2개만 번갈아 가면서 열심히 냅니다.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결산 때 해야 될 거 배운 게 한가득이잖아요. 거기서 3문제, 5문제, 4문제 착출하는 거니까 사실상 이 뒷작업까지 넘어가는 걸 내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는 문제는 거의 없는 수준이고요. 간혹 세무 2급에서 누구를 재무제표 작성 문제를 내고 싶어요. 그러면 그 5문제 중에 요거를 사이에 끼워내요, 여러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무엇해라? 작성하라는 문제를 하나 끼워내요. 그러면 그 부분 입력하시고 전표 추가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뜬금없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원가명세서 1번, 손익계산서 2번, 잉여금 처분계산서 3번, 그리고 재무상태표 4번.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순서는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지켜서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셔야 되고, 자, 그리고 AT에 갔더니 AT는 또 더 날립니다. 여러분, AT도 이 순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A를 쓰든 세무사랑을 쓰든 이 순서는 바뀌지 않거든요. 근데 똑같은데 갔더니 FAT는 2문제밖에 안 나와요, 결산이. 여러분, 2문제인데 여기까지 갈 수가 있겠어요? 아예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험이 반쪽짜리 시험이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2문제면 수동과 자동 중에 그 많은 건수 중에 2개를 착주해서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8점을 줘요. 세무에 가면 문항이 늘어나냐고요? 아니요, 안 늘어나요. 왜냐면 부가세 쪽에 치중된 시험이거든요. 세무 2급은, TAT 2급은. 그리고 TAT 1급은 또 법인세랑 가산세 치중 시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산 쪽은 계속 고만고만한 문제로밖에 못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다만 그 AT한 시험은 이번에는 1번은 수동 문제 4점. 2번은 자동결산 문제 4점. 이렇게 해서 8점짜리 문제를 내고 있는 실정이에요. 계속 여기만 골라서 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업에서 배우시는 건, 지금 본 수업에서 배우는 건 전체를 다 보시는 거고, 자격증은 착출. 그리고 자격증에서 요구한 것만 맞추면 점수는 그대로 다 줍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간혹 자격증 수업을 딴 데서 배우시거나 동영상을 들으신 분들이 이게 수업하신 분들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거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를 꼭 해야 된다고 자꾸 수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 봐요. 이걸 계속 물어보세요. 자격증 준비하실 때. 시험에서 이것만 냈으면 이거로만 채점하고 끝이라고요. 시험은 이 뒤에 거는 아예 백데이터가 어떤 상황이든 채점을 아예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은 정말 각계전투예요.
자기들이 내는 것만 요건 충족하면 3점, 4점 주고 끝이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은 지금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문제가 나오지 않으면 이 재손이제 작업은 아예 안 한다. 업무는 지금 배운 거대로 전체 풀 버전으로 다 하시는 거다. 이렇게 구분을 하실 것. 그래서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높아지면 하나 더 말씀드려요. 자, 저희 반 같은 경우도 지금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어서, 자, 시험 준비하는 과정 중에 가르치신 분들이 이 데이터 관리 쪽에 가면 데이터 체크라는 걸 하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오류가 뜨면 너가 입력한 거에 오류가 있으니까 찾아라. 시험은 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데이터 체크는 오류처럼 나와도 정상인 게 있어요. 근데 그 설명은 안 해주고 오류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만 계속 하시나 봐요. 여기에 오류처럼 보여줘도 실제 오류가 아닌 것도 있단 말이에요. 단편적으로 우리 전기요금 입력을 해보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전기요금은 메인 매출전표 입력했을 때 상단부에 입력하는 금액은 5만 원이고 부가세는 5천 원이다. 그런데 하단부에 분계를 할 때는 나는 5만 5천 원에 대한 분계를 한 게 아니라 우리는 5만 7천 원에 대해서 차변에 분계하고 대변에 5만 7천 원 분계를 했더라. 왜? 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위에 있는 이 5만 원에는 지금 무슨 부분? 지금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과세 표준에 들어가는 것만 집계라는 것이고 여기 5만 7천 원에서 5천 원 빼면 5만 2천 원이잖아요. 자, 이 5만 2천 원의 금액에는 과세 표준하고 관계가 없는 전력기금이라든지 또는 우리 TV 수신료에 대한 그런 돈들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하단의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데이터 체크하면 여러분 이거 100% 오류로 떠요. 아니 그런 걸 가르쳐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이상한 얘기만 지금 한간에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자격증은 자격증인 뿐이에요. 그래서 자격증에서는 어떤 경우도 데이터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업무에서는 데이터 체크를 해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 데이터 체크를 결산이 끝난 뒤에 하라고 권장하지 않아요. 데이터 체크는 결산하기 전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중에 입력한 정보에 문제가 있는 걸 찾아내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류가 뜨면 무시하는 오류가 있고 반드시 오류를 없애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그것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지금도 시수가 빠듯해서 바쁘게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격증에선 하지 마세요. 부탁드리는데 이게 지금 하라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누군가 한번 시작을 하면 이게 올바른 게 어떤 건지를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메뉴를 가려야 되나라는 얘기를 하신 분도 있기는 해요. 이게 자꾸 문의가 들어오니까 안 하시는 겁니다. 업무에서만 한다. 결산하기 전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산하기 전에. 자, 그러면 저희는 작업을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뭐 다른 거 눌렀더니 또 이상한 오류가 하나 또 떴네요. 자, 그러면 수동결산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동결산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요거 화면이 뜬 게 하나 있어서 잠깐 닫을게요, 여러분. 키가 눌린 것 같아요. 자, 수동결산, 자동결산이라고 해서 이제 나와져 있는데 수동결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결산일자인 12월 31일로 차변과 대변을 구분해서 직접 입력하는 것. 자, 그리고 높아심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에 가서 수동결산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가 차변, 대변, 출금, 입금 전표 처리하는 번호를 계속 쓰고 왔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여러분 또 다른 전표가 있었거든요. 아니, 번호가 있었거든요. 구분란에. 자, 그 얘기는 뭐냐면 12월 31일자에 가서 구분란에 갔더니 우리 5번에 결산 차변이 있고 6번에 결산 대변이 있다.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결산을 하는 거니까 5번에 결산 차변을 선택하고 6번에 결산 대변을 선택하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데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이 5번, 6번 입력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한테 감점할 수도 없고요. 시험 기준. 자, 업무상에서 문제 생기느냐?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서 자동 결산을 하면 그게 결산전표라는 티를 내려고 5번, 6번이 주로 와요. 근데 제가 손으로 입력하는 수동 결산은 그냥 3번, 4번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 차변, 결산 대변 안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수동결산에 대한 부분을 요약을 해보니 어떤 내용들이 있더냐. 자산 계정에는 당신이 재고자산이 있다라면 재고자산에 대한 감모나
평가 손실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봐라. 자, 유가증권이 있다라면 유가증권은 우리 어느 날짜 재무제표 보고일인 12월 31일자에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된다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 부분이 있는지 내가 외화 자산이나 외화 부채를 갖고 있다라면 우리 무슨 부분 환율이 바뀔 수 있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럼 화폐성 자산에 대해서 화폐성 부채에 대해서 무엇하시라? 평가를 해라. 그럼 외화 환산 이익이나 손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근데 그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보통 예금이나 또는 당좌 예금의 통장의 잔고가 무엇이다? 마이너스이더라. 그러면 이 부분은 무엇으로 대체하셔라? 우리 단기 차액금으로 대체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여러분? 그럼 이것도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임시계정 과목은 우리 재무상태표에 조회가 되면 된다, 안 된다? 결산이 다 끝난 재무제표에 안 된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현금과부족이나 가지급금 또는 부채 쪽에는 가수금이겠죠. 자, 그 계정들이 있다라면 반드시 무엇하셔라? 정리하셔라. 그러면 적정한 계정으로 하셔라. 그래서 대부분 현금과부족은 원인을 못 찾았다. 그럼 잡손실 처리하는 거고. 그리고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은 적정한 계정으로 보내라고 했으니 가지급금은 우리 원인을 아직 못 찾았다라고 하면 대여금으로 대체적으로 바꿔놓을 거고요. 그리고 가수금은 대체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 뭐 선수금이나 차입금 쪽으로 대체해놨다가 뒤에 가서 원인 찾기를 해요.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원인을 찾았다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린 12월 31일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놓고 봤을 때 2기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입니다. 그러면 2기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에 우리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 무엇한다? 상계정리. 그런데 이 상계정리 부분은 업무적으로는 1년에 4번을 하니 그 4번의 요건이 모두 다 제대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라고 우리 부가세 상계정리할 때 알려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기 확정 부분이 결산 문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예수금 정리하는 문제가 또 나온다는 것. 그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채 계정에서는 자산 쪽에 반대 개념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고요. 거기에 추가되는 게 무슨 부분? 나는 비유동부채 중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유동성이 있었다라면 우리는 유동성 대체를 해주셔야 되겠죠. 요게 이제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수익과 비용 계정에는 누가 있을 것이다? 우리 선수 수익, 선급 비용,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자, 이 부분들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재고 자산 중에 우리는 저장품 또는 소모품이 있었다라면 그 부분도 무엇하셔라? 사용과 미사용을 구분해서 대체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됐을까요? 자, 요런 부분들이 대부분 시험에 나오는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일하러 가보시면 요거보다 조금 더 신경 쓸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요 부분에서 착출해서 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가 수동결산 정리의 대표적인 사항이고요. 자, 자동이라고 하는 건 우리 메뉴 어디에 가서 결산자료 입력이란 메뉴에 가서 무엇을 하겠다. 우리 해당되는 금액을 해당 내내 토닥토닥 넣어주고 자, 그 얘기는 여러분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열어보세요. 자, 여시고 제가 해당되는 금액란에 토닥토닥 넣어주고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사항이시냐면 결산과 관련된 사항들을 모두 다 뽑아내시고 그리고 여기 결산 반영 금액이라고 하는 란이 있어요. 요 란에 금액을 넣고 그리고 추후에 전표 추가라는 버튼을 눌러서 무엇하겠다? 일반 전표 입력에 차변과 대변의 분계가 자동으로 생기게끔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메뉴. 이 메뉴를 꼭 써야 되냐고 물어보신다면 쓰기 싫으시면 안 쓰셔도 됩니다. 꼭 써야 될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 편리성 때문에 만들어진 키예요. 근데 제가 자본 수업할 때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원가라는 부분이 필요한 회사는 저는 쓰는 걸 권장한다. 자, 왜 쓰는 거 권장한다고 말씀드렸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회사가 제조업을 하면 내가 분계를 기중에 했었던 거를 검토해보면 나는 원재료를 무엇하였다? 매입하였다. 라는 분계는 사실상 차변에 열심히 메인 매출 전표에 하더라. 그리고 나는 원재료를 공정에 투입하여 제품을 만들었고 그 제품을 팔았다. 그럼 대변에 우린 매가로 제품 매출이라고 하는 회계 처리는 메인 매출 전표에 열심히 하더라. 그러면 귀중한 건 사왔다 팔았다 사왔다 팔았다 이것만 열심히 하고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월급을 주면 일반 전표에 차변에
임금이라고 하는 회계 처리를 했을 것이다. 우린 공장 직원들 이번에 회식하였다. 그럼 일반 전표에 복리후생비라고 회계 처리를 하였을 것이다. 제조 경비 회계 처리했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럼 귀중히 한 분계는 이거밖에 없더라. 그런데 문제는 제조업은 원재료가 공정에 투입이 돼서 뭐가 되고 제공품이 됐다가 그 제공품이 무엇으로? 제품으로 탈바꿈이 돼야 되는데 이 붕괴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용한 원재료를 대변으로 보내고 그리고 차변엔 원재료비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임금이 대변에 가서 정리가 되면서 차변엔 누가 등장하고 노무비가 등장하고 그리고 나는 대변에 무슨 부분이 복리 후생비가 정리가 되면서 차변엔 제조 경비라는 게 우리 정리가 되고 그럼 요 세 개가 묶여서 우린 다 무엇으로 대체가 된다. 요거는 일단 대변으로 가서 없어지고 차변에는 만들고 있어요 라고 하는 제공품이 만들어지고 자, 그 제공품이 완성이 되면 대변에 가서 정리가 되고 그리고 차변에 누가 나와야 된다. 제품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나는 결산할 때 무슨 부분? 이 제품 팔았어요. 그렇죠. 매출 분계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면 창고에 남겨져 있는 제품을 빼고 나는 이 제품은 팔았으니 무엇하고 우리 이거 차변이 아니라 이쪽은 대변이겠죠. 대변에 이 제품을 없애주고 그리고 손익계산서 차변에 제품, 매출, 원가가 들어오는 부분. 자, 이 분계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 분계는 컴퓨터한테 시키는 게 편하다, 편하지 않다? 편하다. 내가 손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일거리를 늘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누굴 눌러주시면 이 전표 추가라는 걸 누르면 이 분계가 자동으로 생긴다는 걸 말씀을 드렸죠. 이거 자본 수업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 자본 때 잉여분까지 넘어가야 되는 행위에 이게 빠지고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게 끝나야 뭐가 될까요, 여러분? 제품이 완성이 돼도 제품을 팔았으니까 손익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행위가 2키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원가라는 게 손익계산서에 들어와야 된다라면 상품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 도급공사 원가, 분양공사 원가 어쨌든 원가라는 게 들어와야 되면 저는 2키를 무조건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업무의 편리성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자동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자동해서 해라. 그리고 안 되는 건 수동으로 빼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하는 쪽으로 수업을 할 거고요. 업무도 저는 하는 쪽을 권장합니다. 근데 그거 안 하는 회사도 있으니 무조건 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이게 여러분 편리성 때문에 개발된 키지 이거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일반 전표에서 손으로 다 하신 분들도 있어요. 결산하시는 걸. 그래서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금액을 넣고 전표 추가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그럼 우리는 금액을 선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결산하실 때 이 결산 금액을 뽑아내는 거. 그래서 나온 부분. 자, 그래서 그 부분을 들어가서 봤더니 자산 계정에는 재고 자산에 대한 계정의 정리.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가지고 있었던 차변의 재고 자산을 팔았다. 그러면 대변에 가서 없어지고 차변은 매출 원가라고 하는 비용 계정이 들어야 되겠죠. 그 부분도 이 결산 반영에 기말 재고 금액을 입력하고 전표 추가를 하면 그게 생기거든요.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대손 충당금 설정. 우리 결산하실 때 못 받을 회수 불가능에 대한 부분, 회수 불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정하는 게 있었죠. 그러면 기타 채권, 매출 채권, 그 설정하는 대손 충당금의 설정. 자, 그리고 유무형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하는 부분. 네, 그 부분들 우리 자동 결산에 결산 반영 금액란에 금액 넣고 전표 추가해서 자동으로 분계 만들 수 있다. 이 얘기고요. 자, 부채 같은 경우는 우리 12월 31일자 모든 종업원이 그만두면 주어야 되는 퇴직금이라는 조항이 있었죠. 그 퇴직금의 충당 부채라는 설정도 여기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인세와 관련된 부분도 여기서 하실 수 있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 말고는요. 이 부분 말고는 그냥 어떻게 본다. 여기 써드린 자동결산이라고 해서 써드린 이 부분 말고는 모두 다 일반 전표에서 손으로 직접 입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원가 대체에서 끌고 오는 것도 같이 대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입니다. 됐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재를 넘어가시면 관련된 키 설명이 조금 있어요, 여러분. 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 부분 설명에 지금 들어가서 보시면 결산자료 입력에 갈게요,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일반 전표 입력하는 수동 결산은 그냥 분개하는 거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결산자료 쪽에 가셔서 지금 여기 필드 설명 드릴 부분이 좀 있어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메뉴 들어오셔서 결산하는 기간을 입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결산 기간 입력하시라고 할 때 저희는 자격증이니까 그냥 엔터를 쳐서 들어가면 1월부터 12월이 무조건 들어와요. 자, 회사 가서 하나 우리 여러분들이 검토할 게 있습니다. 무슨 부분? 회사가 결산을 1년에 한 번 하시는 분들은 이 메뉴를 딱 한 번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회사에 가서 봤더니 아니 저희는 달마다 손익분기라는 걸 따져요. 그래서 1월에도 들어가고 2월에도 들어가고 3월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월별로 들어가더라. 저희는 분기별로 해요. 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1월부터 3월, 4월부터 6월 또는 우리는 상반기, 하반기예요. 그럼 1월부터 6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선택의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월별로 쓰는 사람, 분기별로 쓰는 사람, 반기별로 쓰는 사람, 연간으로 쓰는 사람에 따라서 기간의 입력은 달라진다. 시험은 다 뭐로 간다? 1년에 한 번 하는 회사처럼 갑니다. 그래서 연간 재무제표 작성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린 대부분 한 번만 간다. 그런데 우린 이번에 1, 4분기 걸 작업하겠다. 그러면 1월부터 12월이 아니라 이 자리를 몇 월로 넣어주셔라? 3월로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자, 1월부터 3월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금액들을 산출해서 결산 반영 금액란에 여러분들이 넣어줍니다. 자, 넣어주시고 우린 넣었다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전표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전표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겠습니까? 라고 묻죠, 여러분. 자, 교재는 어디로 점프하시면 이게 나와져 있을 거냐면 우린 466페이지 쪽에 가시면 하단에 결산 자료 전표 추가란 부분이 있을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추가하겠냐고 물으면 예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4월 1일자로 여러분 요거 지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시험에선 이 글씨가 나오면 여러분은 사고 친 거예요. 시험은 다 1년치 결산입니다. 저희 같은 행위는 안 해요. 이건 업무 때문에 알려드리는 부분. 그러면 뭐라고 나오냐면 1월부터 3월달 결산의 전표를 추가하고 나면 당신 4월 1일자로 결산 차감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겠냐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제가 1월부터 몇 월까지 1월 1일부터 3월 31일 것까지 우리는 1, 4분기 무엇을 했다? 결산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 건 언젠가는 이 회사의 회계 기간인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1년치를 다 묶어서 저는 연결산을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손익분기라든지 우리 중간재무제표 작성 부분 때문에 1, 4분기 결산을 진행했으면 결산하기 전으로 다시 복원시켜야 돼요. 안 그러시면 금액이 계속 오류가 나거든요. 그래서 뜨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복원키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복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차감 분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3월 31일자로 차변에 누구, 대변에 누구라고 분계를 했겠죠? 근데 이게 이제 양수로 다 들어와져 있겠죠. 근데 이걸 다시 복원해야 되니까 지금 3월 31일자에 분계했던 걸 며칠 날짜, 4월 1일 날짜로 똑같은 차변에 있었던 난에 무슨 뭔 음수로 다 마이너스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차감 분계예요. 그럼 복원이 되죠. 결산하기 전으로. 3월 31일 날 결산하기 전으로 다 복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3월 31일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3월 31일자로 내가 재무제표를 뽑아야 되는데 그 날짜에 이 전표가 추가돼 버리면 재무제표가 결산하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표가 항상 4월 1일에 들어옵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문구가 들어오면 여러분 뭘 눌러주셔라? 예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면 연결산이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는 절대로 뜨지 않습니다. 됐을까요? 자, 저희는 해볼게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예를 눌러줍니다.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가서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좋은 점, 무슨 보면 결산 전표를 내가 추가했는지 추가하지 않았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친절합니다. 이렇게 자동 결산 분계가 완료됐다고 기간 입력하는 옆에 글씨가 들어옵니다. 아, 나 했구나.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전체 메뉴 눌러주시고 일반 전표 입력을 엽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을 여시고 무엇 하시면 된다. 우린 요 자리에 가셔서 무슨 부분? 3월달러에 요 자리가 아니라 여기 날짜 넣는 자리 가셔서 3월달을 봐야죠. 자, 3월달에 가시고 자, 3월 31일 그랬더니 여러분 지금 결산에 전표를 반영받았다라고 해서 이 자리에 결산에서 대체한 자동 전표입니다라는 표현을 또 해줬고요. T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T를 내줍니다. 그리고 결산 전표 차변에 원재료비, 대변에 원재료, 자 그리고 차변에 제공품, 대변에 원재료비. 이러면 제가 아까 이렇게 화살표처럼 흐림했던 거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걸 손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린 지금 건수가 몇 건 안 되거든요. 근데 현실에 가시면 건수가 매우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손으로 하려면 너무 일이 많아요. 근데 그걸 해주면 이 점포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에 있던 원재료 나는 공정에 투입했으니 원재료 B로 바뀌었다가 이 원재료 B는 제공품 모여야 되니까 대변에 가서 상계 정리되고 차변에 제공품이 나옵니다. 이 제공품은 다시 뭐가 될 것이다? 제품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하단에 오면 제품이란 쪽에 우리 금액이 대체된 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제품도 다 팔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기말재고 얼마 남기란 얘기 하시는 적 없어요. 그러니까 차변에 있었던 제품 어느 변에 대변에 가서 모두 다 팔렸다가 들어오고 제품 매출 원가가 대체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분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부분. 근데 이 부분을 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며칠 날짜 4월 1일이 돼가면 지금 현재 데이터가 들어와 있다 안 들어와 있다? 들어와 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은 양수 금액 자리가 다 음수로 바뀔 거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 이렇게 음수로 쫙 뿌려서 무엇한다? 결산하기 전으로 돌려내놓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결산, 분기결산, 반기결산하는 회사에 가시면 그 메시지가 떴을 때 아니요 누르시면 안 돼요. 반드시 예를 눌러서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마무리 하셔야 되는 부분들. 됐을까요? 그리고 이런 분도 계세요. 일단은 결산서를 작업해야 되니까 이렇게 했다가 저는 이거 전표 입력 들어갔을 때 조회되는 게 싫어서 지우고 싶은데요. 그럼 4월 1일자만 지우면 안 되겠죠. 며칠 날짜도 지워야 될까요? 3월 31일자도. 자, 저희는 지워볼게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지우시냐면 상단에 보시면 우리 일괄 삭제 및 기타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여러분. 네, 그리고 역삼각형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역삼각형에 되어 있는 부분을 일단 눌러보세요. 근데 여러분 다른 글씨는 안 보이네요. 그쵸? 제가 찾고 싶은 건 일괄 삭제거든요. 그 글씨는 안 보이죠? 근데 다른 기능도 숨겨져 있는 부분이시고 자, 저희는 일괄 삭제를 쓸 거니까 어느 부분, 여기 가운데 버튼을 그냥 눌러줍니다. 그럼 팝업 창이 뜹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다른 메뉴에서 전표 추가를 해서 일반 전표에 자동으로 생성했다라면 그 전표를 지우고 싶을 때 누르는 키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결산 자료 입력에서 반영시켰던 이 전표를 지우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버튼 눌렀고 그리고 결산 분계 그리고 결산 차감 분계 자, 이거 다 지우겠냐? 근데 보여지고 있는 화면의 왼쪽은 전체 월 이런 의미고요. 자, 오른쪽은 현재 월 4월 달 것만 지울 거냐? 전부 다 지울 거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부분. 그리고 나는 현재 것만 지우고 싶다? 그럼 여기 자리 체크박스 해제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근데 난 전부 다 하고 싶다? 체크박스 그대로 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부분 선택 여부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우린 무엇 하시면 된다. 나 진행할 거예요. 라고 하시면 확인이라는 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면 이거 지운다라는 메시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할 거냐고 묻는 거거든요. 할 거예요.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거 지울 거냐고 화면이 전환된 거예요. 자, 삭제할 전표 리스트라는 글씨로 이렇게 연두빛이 들어오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 체크박스 저희가 직접 한 적 없는데도 체크박스 싹 되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지울 거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전 지운다고 했잖아요. 그럼 무엇 하시면 될까요? 지워야 되겠죠. 그리고 보시면 저는 전체를 다 선택한다고 했어요. 현재 월인 4월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그랬더니 3월 31일 거도 체크가 되어 있고 스크롤 내려보시면 4월 1일 거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단에 무슨 버튼 눌러주셔라? 삭제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6건 지우겠냐고 묻고요. 예 눌러주시면 삭제가 됩니다. 됐을까요? 자, 시험에서는 이행이가 없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행이 한번 나면 그다음부터 머리가 멘붕 상태가 돼요. 업무는 이 일이 사실상 있어요. 네,
그리고 결산이 잘못된 걸 보면 단순히 고쳐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게 있고요. 결산 전표 전체를 다 뜯어 고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낫거든요. 그러면 다 지워버리거든요. 그때 쓰는 키가 이 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져 있는 이 일괄 삭제라는 키.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이 일괄 삭제 앞에 영문 약자가 SFO잖아요. Shift F5번을 동시에 누르라는 거거든요. 스마트 A도 동일합니다. Shift F5번 키를 동시에 누르면 팝업창이 뜹니다. 네, 팝업창이 뜨고요. 그 안에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다 동일해요. 그러면 일단 설명을 드렸으니까 우린 다시 어디에 가자?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입력했던 행위들은 뒤에 삭제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면 우린 467페이지까지는 내용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다만 이제 467페이지까지 설명을 하면서 저는 무슨 부분, 월결산이나 분기결산 업무에서 있을 수 있어서 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결산자료 입력해서 전표 추가했다가 삭제하는 거, 그리고 기중에 우리 반기나 분기나 월결산했을 때 흘러가는 부분까지 이제 같이 보여드렸고, 자, 그리고 이제 들어오시면 우리 전표 추가는 설명드렸으니까 뭐 이거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원가 설정 기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1월부터 다시 12월로 바꿔놓을게요. 1월부터 12월로 기간을 좀 설정해서 들어오시고, 근데 1월부터 12월을 입력해서 들어오면 곧바로 화면이 활성화가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제품 매출, 매출 원가, 그리고 매출 원가 아래쪽에 갔더니 상품 매출 원가가 어떻고, 제품 매출 원가가 어떻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갔더니 매출 총이익은, 그리고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그리고 나서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의 수익이 들어오고 영업의 비용이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있고 법인세 등을 빼고 당기 순이익이 나오며 주당 순손익은 어떻다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보는 것 같아요? 손익계산서에서 본 부분. 그래서 일정 부분은 손익계산서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은 원가명세서가 합쳐져 있는 게 결산자료 입력 화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동결산을 왜 먼저 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 이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학계전액시산표하고 그러니까 학계전액시산표는 일반 전표랑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했던 정보가 쭉 들어와서 취합이 된 정보잖아요. 거기 있는 정보를 다 끌어와요. 그러면 누구요? 우리 자산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 그리고 그 부분에 원가가 있으면 따로 관리가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산부채라고 하는 부분 또는 자본은 우리가 중간에 분계 처리에서 결정이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결산하는 행위에 의해서 금액이 바뀌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수동결산에서 결산을 하면 자산이라든지 부채라든지 자본은 일정 부분은 정리가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익과 비용, 그리고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이라고 하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확정이 되면 손익계산서의 단기 손익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뺀 나머지는 수동에서 하면 벌써 여기에 금액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 전 금액은 합계전액 시산표에 수동 결산에 의해서 전표 처리된 금액까지 반영된 게 여기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우리 자동 결산에서 하는 거 몇 가지 안 됐죠. 손으로 꼽을 정도가 됐었잖아요. 그 부분만 이 결산 반영 금액란에 넣어서 결산을 마무리한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자동 결산을 먼저 해서 우리 무슨 부분? 원재료가 원재료 B로 가고 원재료 B가 제공품이 왔다가 제공품이 제품으로 가고 제품이 제품 매출 원가로 가는 걸 먼저 해버렸다? 근데 난 수익이 바뀐다? 난 비용이 하나 추가됐다? 그럼 이러면 결론적으로는 그 대체 분계가 모두 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이 결산전 금액이 뒤틀린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부분? 수동결산을 반드시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이유인 거고요. 그래서 수동결산 항상 먼저 하시라는 거. 시험 문제도 항상 그렇겠죠. 그래서 AT는 아예 1번 문제는 수동결산 문제이고 2번 문제는 자동결산 문제인 거예요. 절대로 자동을 1번에 주지 않아요. AT라는 시험은. 이해되셨을까요? 근데 전사는 아니에요, 여러분. 전사는 3문제 내고 급수가 올라가면 5문제 냈다가 다시 급수가 올라갔더니 4문제로 바뀌었다겠어요, 여러분? 자, 그 시험 같은 경우는 수동과 자동을 1번부터 5번까지 섞어서 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부분? 1번부터 5번까지 내용을 봤더니 1번, 3번, 5번은 수동이고 사이에 있는 2개는 자동이다.
그러면 수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번호 순서대로 문제를 풀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 저희가 어차피 이번에 AT를 보니까 AT는 정해진 거대로 순서대로 풀면 그냥 점수를 가져가지만 지금 전산은 그렇지 않아요. 저희 12월에 전산보기를 하셨잖아요, 세무를.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섞여 있고요. 그리고 요 금액이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수동을 먼저 하셔라. 자, 그 다음 우리 원가 부분에 갔더니 매출액에 상품 매출이 있으니 당연히 직접 대응되는 상품 매출 원가가 있을 거고요. 제품 매출이 있으니 직접 대응되는 제품 매출 원가가 있어야 되겠죠. 제품 매출 원가는 원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를 확정하지 못하면 제품 매출 원가는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더해서 당기에 발생된 제조 원가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전기에서 넘겨받았던 누구? 우리 기초 제공품 재고액을 더해주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빼서 우리 단기 완성품 제조 원가가 나온다. 이거 여러분 전기분 재무제표 얘기할 때 흐름 얘기할 때 이런 얘기 또 한 번 했었잖아요. 그게 여기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엔 원가 명세서 사항이 들어와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이 메뉴에 들어왔는데 어느 부분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제품 매출 원가 쪽 아래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라고 하면서 아래쪽에 제가 쭉 내려가면서 보여드렸던 부분 그 항목이 안 뜬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설정되지 않았다. 원가 설정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는 이게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면 정기분 재무제표 작성할 때 원가 명세서를 작업했었다 안 했었다? 했었죠. 그리고 그걸 더듬 해보시면 아 내가 메뉴를 처음 들어갔을 때 무슨 창이 떴다? 이 팝업 창이 떴었죠. 그래서 저희는 무엇하였다? 아 저희는 제조업이에요 라고 해서 원가를 설정을 하고 정리하고 시작했거든요. 그걸 설정했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죠. 그때도 이 부분을 왔다 갔다 계속 했었어요, 여러분. 저희 전기분 재무제표 설명할 때도. 그래서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해드렸었냐면 전기분 재무제표 설명드릴 때 회사가 전년도까지는 무순업만 하고 있었다. 도면만 하고 있었다. 그럼 전년도는 손익계산서까지밖에 없어요. 그럼 상품 매출과 상품 매출 원가까지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되게 단촐하죠, 여러분. 근데 올해 우리는 4월부터 제조업을 신설하였다. 사업자 등록증 정정교부 받았겠네요. 그리고 무슨 부분 때문에 사업의 종류가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는 제조가 추가됐다. 그래서 종목은 같지만 우리 업태가 바뀐 거죠, 여러분. 그럼 저희는 이제 누가 들어와야 돼요? 지금 제가 요 보라색 테두리 했던 이 아래쪽 어디요? 제품 매출 원가라고 해서 하는 이 아래쪽이 등장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더라는 거죠. 여기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면 된다? 지금 똑같이 전기분 재무제표에서 배운 것처럼 무슨 키를 눌러서 원가 설정 키를 눌러서 무엇 하시면 된다? 여기 설정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 전산세무 2급이요. 예전에 이 문제를 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뭘 해버렸냐면 여러분 지금 여기 편집이라는 키를 누르시고 그러면 수정할 수 있게끔 들어가죠. 이 자리를 부로 바꾸세요. 자, 부로 바꾸고 그리고 선택 버튼 누르면 블럭이 길게 잡히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설정한 거 그대로 쓸 거니까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바뀌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상품 매출 원가는 보이지만 제품 매출 원가 구분의 자리가 싹 없어졌죠? 자, 이렇게 해놓고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근데 분명히 시험 문제 시작엔 제조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품 재고 얼마 있고 결산하라고 줬어요.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왜냐면 메뉴에 들었더니 이게 없으니까 넣을 수가 없잖아요. 뭘 하라는 얘기일까요? 원가 설정을 본인들이 막아버린 거예요. 프로그램 구동 테스트한 거죠. 근데 이건 전 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중간에 사업의 종류가 바뀌어서 상품 매출 원가가 아닌 다른 원가가 필요하다면 아니 원가를 중간에 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추가를 전기분 재무제표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전년도까지는 나는 무슨 업만 했다? 도매업. 그럼 손익계산서밖에 없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원가 명세서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맞죠. 근데 금년도부터 제조가 추가됐으면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 와서 이 결산을 할 거니까 여기 와서 누구 눌러서 원가 설정 키를 눌러서 그리고 편집이라는 키를 누르고 그리고 이 자리를 누구로 나는 제품 매출 원가가 필요하고 원가 명세서 프린트하면 제조라는 글씨로 프린트가 됐으면 좋겠고 나는 회계 처리할 때 원가에 대한 성격은 다 500번대로 회계 처리를 했고 이거를 잡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사용할 거니까 여라고 선택하시고 자, 이 부분 선택이 끝났으면 우린 선택이란 버튼 눌러서 블럭을 길게 잡히게끔 해주시고 이게 끝났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이 창을 닫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무슨 키? 확인 키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품 매출 원가 등장하는 거 보이시죠? 반드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회사가 중간에 업을 추가할 때가 있기 때문에 사업의 종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두실 것. 시험은 현재 전사는 출제한 적 있다. 최근 기출은 풀어봐도 없어요, 여러분. 최근 기출은 이 문제가 싹 또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또 낼 수 있는 부분. 네, 그래서 나온 부분이고요. 그리고 상품 매출 원가는 손익계산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품 매출 원가만 있는 회사들은 이 원가 설정키 팝업창이 떠도 그냥 무슨 키, 확인 키 누르고 닫고 그냥 작업하시면 돼요. 별도의 원가는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가 명세서 작성하는 분들만 적기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가 설정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저희가 아까 결산분계 있었잖아요. 근데 결산분계를 일반 존폐에서도 삭제할 수 있다는 기능을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슨 부분? 이렇게 옆에 보시면 원가 설정키 옆에 우리 결산분계 삭제라는 키가 지금 비활성화가 되어 있긴 해요. 왜냐면 지금 기간 옆에 우리는 결산분계를 추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키가 비활성화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결산분계를 추가하고 나면 결산분기 추가했어요라고는 메시지가 들어오죠, 여러분. 그럼 요 키가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일반 존폐에 가지 않고도 어디에서 결산자료 입력해서 결산분계를 무엇할 수 있다? 직접 삭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결산분계를 또 추가를 했는데 제가 추가를 하겠다고 또 누르잖아요. 그러면 컴퓨터는 매우 똑똑합니다. 너 결산분계 추가한 정보가 있는데 추가할 거 맞니?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네가 이거 추가하겠다고 누르면 기존 정보 삭제된다. 덮어씌우기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재추가를 해도 돼요. 그래서 지금 삭제하고 추가해도 되고 그냥 덮어씌우기 해도 되고 이 메뉴에 들어와서 삭제를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잔액조회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내가 커서를 둔 부분에 금액에 확인을 하고자 할 때 쓰는 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감가상각은 우리 앞에 어디에서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에 고정자산 등록을 했고 원가 설정키를 아니 원가 구분키를 꼭 넣어달라고 했어요. 경비 구분. 경비 부분 꼭 넣어주고 들어오면 우리는 결산자료 입력에 상단에 감가상각이라는 키를 누르면 우리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한 정보가 모두 다 들어온다. 그래서 경비 구분이 판관이라고 써 있는 건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금액을 추가할 수 있고 제조라고 써 있는 건 우리 어느 부분에 여러분 제조는 제품 매출 원가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쪽에 있는 감가상각비 쪽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 부분에 자동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려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빠지면 아예 여기 들어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된 정보를 자동으로 받아서 결산 반영키를 누르면 어디에 결산 반영 금액란에 반영이 돼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 결산 반영 금액란은요, 직접 손으로 입력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아이콘들이 있으면 이 아이콘을 활용해서 금액을 추가시킬 수도 있어요. 그게 요 키라는 거 지금 알려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감가상각은 어디서 갖고 오고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렸고 우리 이제 그 다음에 알려드릴 건 뭘까요? 대손상각을 알려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대손상각. 자, 원래 대손상각이라는 건 결산 시점에 내가 이만큼 못 받을 것 같아요 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냐면 자, 결산 재무제표에 가서 합계잔액 시산표를 여시고 그리고 우리 결산 일자 며칠이다? 12월 31일입니다. 그러면 12월 31일을 입력합니다. 12월 31일을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무슨 부분? 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해서 1%의 대손중단금을 설정한다. 그러면 외상매출금 잔액 곱하기 1% 마이너스 대손중단금 잔액. 우리 그렇게 배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채권잔액법은 내가 갖고 있는 채권잔액 곱하기 대손율 마이너스 대손중단금 잔액. 그러니까 지금 요 금액과 요 금액이 필요해요. 그럼 그렇게 계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세무사랑은 기능키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게 요 대손상각이에요. 그럼 여러분 대손상각이라는 키를 눌러보시면 자,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합계잔액 시산표에 있는 외상매출금액 금액이 있죠. 자, 외상매출금액 금액은 현재
제 거 기준으로는 우리 2억 4,779만 원. 그리고 제가 아까 대손율은 1% 하겠다라고 했어요. 1% 곱하기 대손 충당금 잔액 얼마? 200만 원을 빼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공식이 여기에 탑재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대손상각에는 탭에. 그러면 금액은 2억 4,779만 원이고, 그리고 설정전 충당금 잔액은 200만 원이 있으며 200만 원 있는 거 맞죠, 여러분? 됐어요? 그리고 제가 1% 설정한다는 건 어디에? 여기 대손율 자리에 넣어주시면 여러분 제가 손으로 계산하는 것처럼 계산해 볼게요. 무슨 부분?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등장한 금액 47만 7,900원과 등장한 금액이 일치하는지 맞춰봐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게 자동으로 쓸 수 있는 기능키를 만들어줬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저는 계산을 손으로 해볼게요. 자, 지금 2억 4,779만 원에 곱하기 1%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마이너스 얼마? 200만 원을 하면 47만 7,900원을 무엇하겠다? 나 추가 설정하겠다. 금액 여러분 지금 동일해요? 동일하지 않아요? 동일하죠? 그래서 이렇게 기능키가 누락져 있어요. 그래서 세무사랑으로 시험을 보실 때 대손충당금 설정 문제가 나오면 요 대손삼각키를 눌러서 활용하시면 매우 쉽게 결산이 정리가 됩니다. 그랬더니 이 세무사랑 출제위원들이요. 이게 지금 현재 계산 공식을 몰라도 그냥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많거든요. 여기 금액 들어있지? 여기 시험지에 1% 써있어? 그럼 여기 1% 치고 시험지가 2%로 되어 있어? 그럼 여기 2% 쳐. 자, 그러면 여기만 바꿔주고 요거 누르면 여기 금액 들어갔으니까 전표 추가하고 나와. 이렇게 가르쳐주세요. 공식을 다 얻다 갖다 팔아버린 거죠. 근데 사실상 공식은 벌써 이론 때 배웠어요. 그러니까 구독 능력으로 시험을 보는 것처럼 가르쳐 주셨던 거죠. 전 잘못된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3점을 그냥 계속 거저로 가져가는 거죠. 그랬더니 최근에 이렇게 됩니다. 외상 매출금은 1%를 설정하고 받으러움은 2%를 설정하래요. 근데 여러분 대손율은 하나밖에 못 나요. 그 경우엔 이 메뉴는 아예 못 씁니다. 이 아이콘 아예 못 써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학계전액 시산표에 가셔서 채권의 잔액을 무엇하시고 확인하시고 직접 손계산하셔서 금액을 산정하신 다음 나는 결산자료 입력에 결산 반영 금액에 직접 입력합니다. 그래서 추세가 바뀌었어요. 저는 왜 바꿔서 내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본인들이 이렇게 좋은 기능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프로그램 홍보 목적으로도 이거로 계속 내야 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반드시 대손율이 모두 다 동일하게 줬는지 동일하지 않은지 꼭 확인하시고 이 아이콘을 쓸 건지 안 쓸 건지 결론적으로는 FM대로 하는 학계전액 시산표에 가서 채권 잔액 확인하시고 대손 충당금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서 빼는 그 FM대로 행위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자, AT 말씀드릴게요. AT는 이 기능 탭 없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학계잔액 시산표를 가지고 직접 계산해야 된다. 그럼 시중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이 대손상각이라는 아이콘은 없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거의 없어요. 세무사랑이 이 기능이 있어요. 네, 세무사랑이 이 기능이 있고요. 다른 프로그램은 이 기능키가 없습니다. 네, 더주만 없는 게 아니고요. 다른 프로그램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학계잔액 시산표 가지고 원래 계산하는 FM대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회사가 어떤 프로그램 쓰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저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설명드릴 거. 대손상각 버튼에서 이제 그 다음 조심하실 거. 자, 뭐가 있냐면 시험지를 봤더니 외상매출금하고 받을 어음만 설정하겠대요. 1%로.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외상매출금도 들어있고 받을 어음도 들어있고 미수금도 들어있고 선급금도 들어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 학계전액 시산표 12월 31일자에 가서 보니 나는 채권은 받을 어음이라는 매출채권, 우리 외상매출금이라는 매출채권이 있고 그리고 기타 채권인 미수금과 선급금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 부분도 우리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이다 아니다? 이다이잖아요. 그쵸? 그런 게 이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전에 누구만 하겠다고요? 매출채권만. 그러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결산 반영을 누르면 여기 58,367원과 3만 원도 같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외상매출금 받으러만 하겠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금액을 0으로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이 키를 쓰겠다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손으로 직접 계산하신 분들은 이 실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급하시면 하지 않아야 되는 것조차도 다 결산에 반영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점수 안 줍니다. 내가 넣은 것 중에 위에 거는 맞았는데 아래 거는 하지 말랐는데 내가 넣었다? 이거는 점수 안 줘요, 여러분. 틀린 거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하라는 것만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저희 반도 지금 분명히 이상하다. 나는 대송상각 버튼 또는 학계전액 시산표를 열었는데 외상 매출금액 금액이 2억 4,779만 원이 아니더라. 그럼 앞에 분계가 틀렸거나 분계가 누락된 게 있겠죠? 자, 시험 보러 가시면 이 상황이 또 있겠죠? 자, 시험은 이렇게 채점합니다. 합계 잔액 시산표에 남겨져 있는 채권의 잔액을 기준으로 시험지에 써 있는 대손 설정률을 곱해서 대손 충당금 잔액인 이 금액을 빼서 회계 처리한 금액이 맞다라면 맞았음 처리합니다. 결론적으로는 합계잔액 시산표의 채권 잔액을 기준으로 채점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앞에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를 처리가 잘못되면 채권의 금액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앞에서도 틀렸고 뒤에도 틀렸다고 하면 두 개가 틀려버리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채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앞에 거는 틀렸다고 하지만 대손 충당금에 대한 설정의 답안은 뭘 기준으로 한다? 합계 잔액 시산표, 우리 채권의 잔액을 기준으로 설정한 분계가 맞으면 맞았음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네, 그렇게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분계 틀렸다는 거 고민하지 마실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안 맞춰보시려면 우리 무슨 부분을 써가지고 오셔야 돼요. 내가 외상매출금 채권의 잔액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얼마 설정해서 분계 넣어놨는지 써가지고 오시고 그 부분이 맞았다라고 하면 답안하고 달라도 점수는 준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채점을 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이쪽은. 자, 저처럼 이 금액 바꾸신 분들 반영할 거 아니니까 그냥 취소하고 나와 주세요. 그리고 수정한 데이터 있는데 저장하겠냐고 물으면 아니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손상각이란 부분 그렇게 맞추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관련된 부분. 자, 이 퇴직 충당도 세무사랑만 가지고 있는 자동 결산의 아이콘입니다. 자, 결산 반영 금액은 다 할 수 있는데 이 아이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퇴직 충당이라는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무슨 부분? 내가 지금 현재 12월 30일자 모든 종업원이 그만두는 퇴직금이 얼마이다? 그거 여러분이 직접 업무에서 뽑으셔야 된다겠죠? 근데 시험지에는 써줄 거라겠죠? 그러면 이 자리에 추계액을 넣어주시면 우리 합계잔액 시산표, 이러면 합계잔액 시산표 아까 열어놨었죠? 네, 그 합계잔액 시산표 열어놓은 거 보시면 우리 비유동부채 쪽에 갑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누가 있을 것이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있을 것이다. 자, 요 잔액을 빼고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액은 퇴직급여 추계액에서 설정하기 전 내가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빼서 추가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대손 충당하고 똑같은 거죠. 원리상으로 따져보면 설정하는 대상의 금액을 볼 땐.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요 아이콘을 눌러서 우리는 공장 직원한테 지급에 대한 퇴직금을 손으로 계산해 보니 지금 현재 600만 원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자리에 600만 원을 넣어주시면 자 600만 원 그리고 남겨져 있는 잔액 얼마? 200을 빼서 당신은 추가 설정 얼마 하면 된다? 400. 이거를 손으로 계산하지 않고 컴퓨터를 활용해서 무엇 할 수 있다? 계산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 본 수업할 때 설명드렸던 거 기억날까요? 이 설정전 잔액란은 저희가 손으로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분계 데이터 갖고 온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여기 기초 금액이라고 하는 건 우리 전기분 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 입력할 때 1,000만 원을 입력하고 그 1,000만 원의 금액을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직접 넣는 게 아니라 하단 화면에 따로따로 분리시켜서 입력하면 우리 1,000만 원이 합산이 되면서 이렇게 들어와서 구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반 전표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때 적유 번호를 선택해서 넣으면 여기에 반영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공장 직원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얼마가 남겨져 있고 사무실 직원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얼마가 남겨져 있다는 관리가 된다고 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람이 이 설정전 잔액이라는 부분에 구축을 제대로 안 해주면 우리는 이 기능키를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시험 보러 가시면 무조건 이 키를 눌렀는데 오 금액이 이상하네? 이런 분들 많으세요.
결론적으로는 설정값을 제대로 구동 안 해주면 방법이 없어요. 이건 DB 구성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유도 잘 써야 되고, 그리고 기초정보 입력할 때도 제대로 넣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을 그냥 퇴직금액 충당부채 1,000만 원 이렇게 넣고 들어오신 분들은 기초금액이 508번에 얼마, 806번에 얼마로 구분이 안 된다고요. 그 경우는 이 메뉴는 아예 못 씁니다. 그래서 시험은 무조건 들어가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답안이 2개로 나와요. 어떤 출제자는 결산 반영 금액으로 답을 내주고, 어떤 분은 여기 가서 여기다 금액 넣어서 이렇게 들어온 거 결산 반영하면 여기 들어가고 전표 추가하면 끝난다. 이렇게 내는 답안이 있고, 이해되셨어요? 저희는 프로그램을 쓰는 방법으로 들어갈 거라서 저희는 무슨 부분? 이 기능키 쓰는 거로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초금액도 넣을 때 구분해서 넣고요. 분기 처리할 때도 적유번호 넣으라고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400이 들어온 겁니다. 혹시 이게 안 보인다라면 정기분 재무제표 입력할 때 기초금액 분리시켜서 넣지 않은 거, 그리고 회계 처리할 때 적유번호 넣으라는 거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들어오지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프로그램 쓰는 방법에 따라서 이 기능을 쓸 수도 있고 쓰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 됐을까요? 우리 퇴직급여 추객 넣은 거 다시 0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이 자리 0으로 바꿔주시고요. 저희는 취소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겠냐고 물으시면 아니요 해주십시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 아이콘은 한 번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예제를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 보여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우리 자동 결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기말재고 금액 남겨놓고 매출원가 대체하는 거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느 부분 기말 원재료 재고에 그리고 또 내려오시면 우리 기말 제공품 재고에 그리고 또 내려오면 기말 제품 재고에 이렇게 난이 있어요. 이 난에 금액을 넣고 전표 추가를 하게 되면 뭐가 되더라? 우리가 매출원가로 대체되는 또는 원재료가 원재료 B로 원재료 B가 제공품으로 제공품이 제품으로 제품이 제품 매출 원가로 대체되는 분계가 일사천리로 끝나져요. 그래서 이 자리에 직접 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결산 반영 금액란에 넣어야 되는 부분들 별도로 또 써드린 부분이에요. 됐을까요? 그래서 이거 써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음영 박스의 부분은 이거예요. 기말재고자산, 기말재고, 각 재고자산의 기말재고의 입력은 음영이 없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요 난에 직접 가서 입력하는 방법 말고는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렇게 회색으로 음영으로 두고 이렇게 점 2개 찍어드린 부분 보면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자동 반영하는 방법도 있다. 무슨 키요? 상단에 아이콘 눌러서 조금 전에 아이콘 눌러서 하는 거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개 중에 택일해서 쓰시면 되겠죠. 근데 감가상각비는 고정대산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자동 반영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시험은 누가 더 많다? 직접 난에 입력하는 게 더 많이 냅니다. 고정대산 등록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입력을 더 많이 보게 될 거고 시험은 업무는 자동 반영이 맞고요. 자, 퇴직급여 입력도 아까 말씀드렸죠. 직접 입력이 더 많다. 자동 반영이 더 많다. 직접 입력이 더 많아요. 자, 그리고 대손상각은 출제자 마음대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만 확인하자? 지금 대손율이 지금 채권에 대해서 설정하라는 율이 모두 다 같냐? 그러면 사용할 수 있고 다르다라면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사용 여부가 달라진다. 무형자산 상각은 앞에 우리 무슨 부분? 우리 유형자산하고 똑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결산할 때 여러분 당좌자산에서 그리고 유동부채에서 뭐 배우셨어요? 나는 기중에 미리 뗀 세금이 있었다. 누구를? 법인세를. 그럼 나는 원천납부세액이 있고 8월 달에 미리 낸 법인세가 있었다. 중간예납세액이 있다. 그럼 차변에 선납세금 쓰셨다가 12월 31일자에 법인세가 이만큼 나왔습니다. 라는 계산이 끝나지면 우린 차변에 법인세 비용 또는 법인세 등을 쓰고 대변에 차변했던 선납세금 상계 정리하시고 우리 낼 세금 있으면 미지급세금 정리합니다. 라고 했죠. 혹이라도 돌려받을 일 있으면 미수금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스크롤 아래까지 쭉 내립니다. 여러분 쭉 내리면 뭐가 보인다? 단기 우리 9번 법인세 등이란 자리가 보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선납세금 추가 계상액 자리가 있죠. 선납세금은 내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원천납부세액을 선납세금으로 회계 처리한 게 이 자리에 들어와서 요만큼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추가 계상액은 내가 법인세가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계산해 봤더니 그럼 미리 낸 세금 255만 4천 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내면 되잖아요. 그걸 추가 계상액에 입력해서 전표 추가하면 분계가 자동으로 생겨요. 근데 여기 이제 다른 점이 세무사랑은
선납세금도 여러분 차변했었던 거 대변으로 보내서 상계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요 자리에 255만 4천 원을 입력하면 세무사랑은 그 분계도 자동으로 해줘요. 근데 여러분 스마트 A는 선납세금은 여러분이 수동 분계하셔야 돼요. 자동 분계는 아니 없어요. 반쪽짜리 같죠? 네. 그래서 우리가 내야 되는 미지급 세금만 자동으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고요. 미리 낸 세금은 수동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무자들이요. 이 법인세 같은 경우는 추후에 손계산을 하거나 법인 조정에 의해서 나온 법인세를 손익계산서에 계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분계를 뒤에 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추가적으로 뒤에. 왜냐면 이건 뒤에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나머지 거 다 대체해서 끝난 거라서 뒤에 분계를 따로 추가해서 우리 뒤에 가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반영하고 마무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난을 안 쓰는 분들도 많습니다. 안 쓰는 분들도 시험은 내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AT 쪽에 그 문제가 나왔다? 저는 그냥 직접 입력하는 거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선납세금 정리를 여기서 못하니까요. 못하니까 무조건 수동결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바엔 수동결산 쪽에서 내가 차변의 법인세 비용, 대변의 선납세금, 내야 되는 세금, 미지급세금을 넣고 들어오는 게 속 편하죠. 그걸 굳이 여기 들어와서 미지급세금만 추가로 한다? 그런 일은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랑은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고 스마트 A는 미지급세금만 무엇할 수 있다? 자동 결산을 쓸 수 있다는 게 또 프로그램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결산할 때 입력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결산과 관련된 금액을 산출한 다음 그 금액을 결산에 반영할 란에 입력을 하고 전표 추가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결산 반영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결산 반영을 못하는 게 있겠죠. 그게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지금 내용을 보시면 결산 반영 금액이라는 란을 보시면 흰색으로 보이는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제 화면상에서는 연두색으로 보이는 자리. 자, 그러면 우리가 결산 금액을 입력합니다라고 하는 건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자리만 입력하는 자리예요. 그렇게 판별하시면 돼요. 그럼 흰색 자리는 입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어요? 그래서 연두색 자리가 실제 결산 자료가 있는 자리라는 거고 그 자리에만 입력해서 전표 추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커서를 움직일 때 어떻게 보이냐면 이게 블럭이 길게 잡혀요. 근데 여러분 입력할 수 있는 자리에 오면 블럭이 짧아져요. 이해되셨어요? 지금 짧아졌잖아요. 우리 군청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남색처럼 보이는 게 짧아지죠? 그럼 짧아지면 입력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길어지면 입력할 수 없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또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표 추가는 내가 결산 반영 금액 하나 넣고 전표 추가하고 또 하나 넣고 전표 추가하는 게 아니라 결산 반영 금액이 모두 다 끝나면 딱 한 번만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버튼은 이 메뉴 나가기 직전에 누르시는 거예요. 딱 한 번. 그러니까 여러 번 누르시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번만 누릅니다. 딱 한 번. 됐어요? 이거 계속 여러 번 누르냐고 물어보시거든요. 한 번만 누른다는 거. 그러면 지금 관련된 필드 설명은 모두 다 끝냈으니까요. 저희는 메뉴는 모두 다 종류를 좀 해주시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실습을 순차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